여러분 안녕하세요. 긴 연휴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아마 오늘 출근하는 길이 또는 일상으로 돌아오는 길이 가볍기도 하겠지만 또 올해 휴식한 뒤끝이라 무거운 분들도 계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석 날에는 조금 날씨도 그러지 않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더없이 또 날씨도 좋고 또 오늘은 지금은 어김없이 또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이 촬영을 하면서 때 아니게 이영기 선생님의 낙화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여전히 또 말씀을 하십니다. 왜 봄도 아닌데 이 가을에 그 낙화 이야기를 하냐. 제가 그 말씀을 또 촬영을 하면서 또 드렸습니다. 봄도 참 좋은 계절이고 우리가 낙화를 음미하는 데 있어서 참 적절한 그런 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인생을 산다는 것 그 자체에 있어서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도 참 좋습니다. 곱씹어서 내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가 학교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익히 외우고 또 공부했던 시 중에 한 편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용운 선생님의 알 수 없어요라고 하는 시인데요. 오늘 이 시도 느닷없이 이렇게 들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 쓰기에 있어서 구체성이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관념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늘 이렇게 부딪힙니다. 시를 표현하다 보면 시세계를 표현하거나 이렇게 하면 나의 생각들은 전부 다 어디에 가다 있습니까? 관념에 가다 있습니다. 그 관념성이란 것이 너무나 애매모호해서 많은 시인들이 이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와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대상을 구체적 또는 사물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또 한편의 문제는 우리가 시론을 공부하건 아니면 철학적인 바탕을 가지고 사유를 하던 거기는 공이 무엇이 등장합니까? 대상이라고 하는 문제와 사물이라고 하는 문제와 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늘 얘기합니다. 심지어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사물이 말한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우리는 흔히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고 있다고. 근데 하이데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저 대상이 나를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저 사물이 말하는 것, 저 대상이 말하는 것을 나는 알아듣고 옮겨 적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대상과 사물이 말하는 것, 그 세계성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표현들이 바로 사물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알 수 없어요라고 하는 한용운 선생님의 작품이 아주 그 모범이 되고 표본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늘 제 머리맡에 두고
시를 창작하거나 이렇게 할 때 참고로 봅니다. 제 시가 혹시라도 관념성으로 흘러가지 않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저는 이 알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시를 들여다보고 또 되뇌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먼저 좀 읽어보고요. 읽고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데, 아마 고등학교 시절에는 제가 이걸 다 외웠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외우라고 하는 특명도 있었지만 또 시가 너무 좋아서 뭔진 몰랐죠. 뭔진 모르겠지만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제가 스스로 외운 시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군데군데 조금 잊고 있었던 또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대목들이 있어서 아마 이게 원고지를 보면서 또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 수 없어요. 한용운.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물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슨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애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그너는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노론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아마 이 시를 새삼스럽게 접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또 이영기 선생님의 낙화처럼 왜 새삼스럽게 저렇게 들고 나왔나, 다 알고 있는 것을 이제 누구나 사람들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시라서 너무 식상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만은,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이 시의 의미, 표현의 특징,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천천히 다시 복귀해 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없죠. 아까 제가 하이데거도 이 얘기도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분은 본격적으로 뭐 불교에 대한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 동양적 관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적 기저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바라보고 있는 불교, 존재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그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철학적 기저는 철저하게 철학적인 사유죠. 서구 철학적인 사유의 바탕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아마 화음이라고 하는 세계도 포함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아는 세계보다는 이 세상을 살면서 모르는 세계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불가지 또는 불가해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대신해 주고 있는 것이 또 종교이기도 하고요. 또 그 근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용운 선생님 역시도 종교인이시기도 하셨지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애매모호함이죠. 어떻게 보면 신비로움이고 우리가 가닿지 못한 불가해한 또는 불가지한 그 세계에 대한 인식이라고 우리는 좀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팔자취입니까? 자, 여기는 오동잎이라고 하는 한 대상입니다. 우린 이런 것들을 뭐 시적 용어로 얘기하면 뭐 너무나 식상한 얘기이기도 하죠. 원관념과 보조관념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그런 것들입니다. 오동잎이라고 하는 그 대상, 사물이 지니고 있는 세계성입니다. 그 세계성을 통해서 오동잎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통해서 그 대상이 지니고 있는 어떤 세계입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용운 선생님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팔자취이냐라고 묻죠. 팔자취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푸른 하늘이라고 하는 대상입니다. 그 대상에 비추어서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리한 장마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이 속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달리 얘기하면 글쎄요, 개인의 욕망들 뭐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펼쳐지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이 지리한 장마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 지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추구해 가는 그 세계성이 확연히 잘 나타나지 않는 그 고행입니다. 어려움이죠. 그 어려움 가운데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마 한용운 선생님은 누구의 얼굴이냐라고 묻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푸른 하늘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지니고 있는 세계를 보라, 알아라, 알미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에 한용운 선생님이 행마다, 이것이 이제 전체 연구분이 없이 구성된 6행으로 구성된 시입니다. 각 행마다 관념적 어휘라든가 관념적 세계에 대한 추상성, 이런 것들이 하나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를 공부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시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제시를 해 놓은 시가 바로 이 시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잎길을 거쳐서 애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잎길을 거쳐서 애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향기가 입김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잎길을 거쳐서 애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친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이죠. 그 새로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 혁명 뭐 이런 것들은 아니겠죠. 내가 추구해 가고자 하는 세계성, 그 다음에 대상이 지니고 있는 그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알아챔입니다.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너는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자, 우린 보편적으로 시를 쓰면서 참 많이 시달립니다. 표현의 한계, 표현력의 한계, 그 다음에 사유체계의 빈곤함,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쉬이 이렇게 드러내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이런 이 시를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체성이라고 하는 문제와 사물이 지니고 있는 본질이라고 하는, 근원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사물화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참 놀랍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 노을은 누구의 시입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꽃 같은 발꿈치, 뭐 직유법이 좀 남용이 되긴 했지만 아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시가 쓰여진 것이 아마 뭐 1930년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이라고 이렇게 직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직유라고 하는 비유법에 우리가 속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현대시라고 하는 덕목으로 쳐다보면 불과 우리가 신체시를 통해서 근대시 또는 현대시로 우리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짧은 세월 동안 놀라울 정도의 비유 뭐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은 아마 지금 기준으로 이렇게 재단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노을은 누구의 시입니까?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시가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종의 불문율처럼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색채적 조화, 색채감의 조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세계성의 도드라짐, 표현의 도드라짐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것이 그 시가 참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얘기로 하고 있습니다. 시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부가 아닌가. 사회성도 있고요. 시에는 사회성도 있고 또 인간애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대한 조우겠죠. 그 대상과의 조우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이 시의 본질이 아닌가. 시를 쓰는 원래의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이렇게.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된다라고 하는 이 대목은 물론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다 보면 다시 환원이다, 윤회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도식적이고 글쎄요 상투적인 그 해석이죠. 그런 것들이. 제가 늘 아쉬워했던 대목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한영훈 하면 어떤 카테고리에 자꾸만 가두려고 합니다. 불교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입니다. 구도자적 자세 이런 쪽으로. 물론 그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자꾸만 그렇게 한정적으로 우리가 한 시인의 세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열어서 바라보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거듭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진리를 또는 대상이 지니고 있는 그 존재성이라고 하는 그 위대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향일성이겠죠. 향일성.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누그러뜨리지 않음. 우리가 이렇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이 세계관으로 참 그 불교관이라고 하는 세계관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무궁무진하죠. 어마어마한 세계이긴 하지만 종교라고 하는 그 색채감으로 자꾸만 칠해버리면 비종교인들 또는 그 타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편견을 가지기 쉽습니다. 또 변별성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선입관을 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시의 해석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이렇게 그칠 줄 모르는 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열정이겠죠. 삶에 대한 그 대상들이 지니고 있는 그런적인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질문과 대답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그 약진인가요? 향일성 이런 것들이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이렇게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이냐? 무엇이 타고 남은 제가 기름이 되어서 등불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쎄요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어떤 방식은 다 다양하고 각기 다릅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그 세계관도 다르고 또는 생각하는 그 방향도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원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명제는
조금 더 가치로운 삶의 역점을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고양된 삶이라고 하는 이 고양성의 삶의 목표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용운 선생님의 알 수 없어요라고 하는 이 시 한 편이 주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계성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 근원적이고 존재론적인 또는 존재성이라고 하는 이 문제도 아울러서 한번 살펴가면서 살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쪽으로 저는 해석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제 해석이 물론 뭐 입시를 공부하거나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겠죠. 분석하고 쪼개고 또는 도식화시켜서 그것이 일종의 한 유형화라고 하는 부분으로 결집이 됩니다. 그래야만 정답이 또 나오기도 하죠. 근데 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입시라고 하는 그 측면을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시를 상상하고 생각하고 읽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끝없는 문제입니다. 시인들에게는 어떤 세계에 대해서 어떤 대상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시를 쓰는 동안은 끊임없이 따라다닐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이 시는 전범이라고 해야 되나요? 표본이 되는 그런 시쓰기의 한 행태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시가 이제 이 저물어가는 하루, 그 다음에 이제 좋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는 이 가을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 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